그래프를 이용한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좀 해보겠습니다. 외부성이 존재할 경우 이제 시장에서 결정되는 생산량 수준은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생산량을 Q1에서 Q스타로 줄이게 되면 Q1이 Q스타보다 많습니다. 줄이게 되면 이제 비효율성의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데 해결되는 것이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만큼의 편익이 늘어나는지 혹은 얼마만큼의 피해가 한계 피해가 발생하는지 혹은 피해가 줄어드는지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내용은 Q1에서 Q스타로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바트는 단순히 당연히 한계 수입이 상승할 것이고 총 수입은 얼마만큼 늘어나게 되냐면 이만큼 총 수입은 이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제가 한계 수입이 왜 증가한다고 했냐면 이 한계 편익 곡선이 우하향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어나면 한계 편익은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량이 줄어들면 이제 한계 편익은 늘어나게 됩니다. 우하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계 편익 혹은 한계 수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산량이 줄어들 때 바트 편익의 감소분은 그러니까 총 편익의 감소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곡선의 높이가 바로 한계 편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곡선 밑에 면적을 우리가 계산한다면 이제 그게 바로 편익의 증가분 혹은 이제 편익의 감소분 혹은 총 편익이 얼마만큼 늘어났고 총 편익이 얼마만큼 줄어들었는지를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 생산 비용이 떨어지겠죠. 생산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생산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냐면 바로 사적 한계 비용, 사적 한계 비용 곡선을 따라서 생산량이 Q1에서 Q스타로 줄어들었으니까 바로 이 아래 면적만큼의 생산 비용이 혹은 뭐 여기에서는 비용이 생산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바트의 비용이 이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이만큼의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겠죠.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 근데 지금 이 두 그림을 살펴봤듯이 총 편익이 일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총 비용이 일부 감소합니다. 편익이라고 쓰겠습니다. 총 편익도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총 비용도 감소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총 편익이 더 많이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건 이제 세이빙한 것이고, 그래서 그림에서 얼마만큼의 순편익이 줄어들게 되냐면 편익의 감소분이 비용의 감소분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트의 순편익 감소분이 바로 이 작은 삼각형 면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밑에 사다리꼴의 면적이 바로 총 편익의 감소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부분이 바로 총 비용의 감소분이 되겠죠. 절약한 것입니다. 세이빙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트의 손실은 작은 삼각형의 면적만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사의 경우에는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강물의 오염이 덜해질 테니까 당연히 이제 한계 피해는 감소할 거고요. Q1만큼 생산할 때 리사의 한계 마지널 데미지는 이만큼이었는데 곡선 자체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지널 데미지입니다. 그래서 Q1만큼을 생산하고 있을 때 아주 조금 더 생산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피해의 크기가 바로 이 곡선 아래 높이가 되겠죠. 곡선까지의 높이가 됩니다. 바로 이만큼이 한계 피해인데 만약에 생산량이 Q1에서 Q스타로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한계 피해는 감소할 것이고 왜냐하면 한계 피해 MD 커브 자체가 우상향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량이 줄어들므로 해서
리사의 피해가 전체 피해가 줄어들게 됩니다. 얼마만큼의 피해가 줄어들게 되냐면 이만큼의 피해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리사의 편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데미지니까 데미지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제 이게 바로 편익이 되겠죠. 혹은 뭐 순편익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별도의 편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리사의 피해 감소분을 이제 요 주황색으로 표시한 이 곡선이 바로 이제 사회적 한계 비용이죠. 사회적 한계 비용 곡선을 잘 보시면 바로 사적 한계 비용에다가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를 더해준 것이니까 이 그림에서는 이제 이 면적이랑 같게 보이진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면적이랑 이 아래 면적이랑 동일합니다. 이 둘은 서로 같습니다. 그렇게 그렸으니까요. 사회적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다음 그림에서는 이제 리사 피해 감소분을 이제 여기에다가 표시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생산량이 Q1에서 Q스타로 줄어드는데 이때 리사가 얼마만큼의 편익을 얻게 되고 물론 이제 피해가 줄어드는 것이니까 리사의 편익은 순편익은 얼마만큼이 되고 그 다음에 생산량을 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피해가 손실이 발생할 텐데 바트의 손실은 얼마만큼인가를 서로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사다리꼴 모양이 바로 리사 피해 감소분, 리사의 순편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앞서 이제 우리가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바트의 손실은 얼마만큼이냐면 요 삼각형만큼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트의 문제를 생각할 때는 이제 바트 자신의 한계 편익과 바트 거죠. 그 다음에 바트 자신의 사적 한계 비용 MPC, Marginal Private Cost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But 그래서 이제 생산량이 줄어들 때 이제 생산량을 줄일 때 바트가 얻게 되는 손실은 뭐 네거티브 순편 넷 베네핏이 되겠죠. 여기가 바로 바트의 손실이 될 거예요.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이제 바트는 이 삼각형만큼의 손실을 얻게 되지만 사실 리사는 이거보다 더 큰 편익을 얻게 됩니다. 피해 감소분이 바트의 손실보다 더 크기 때문에 만약에 두 사람을 우리가 누구 한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두 사람을 모두 다 똑같이 우리가 equally 트릿 할 수 있다면 현실에서는 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두 사람을 우리가 똑같이 여기서 두 사람을 같은 사람이라고 취급한다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우리가 동등한 어떤 경제 주체로 인식한다면 그렇다면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순편익의 감소분, 바트가 겪게 되는 순편익의 감소분보다 리사 피해의 감소분이 더 크기 때문에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이제 경제 전체로 봤을 때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산량을 Q1에서 Q스타로 줄이면 바트는 불행해지고 순편익이 당연히 줄어드니까요. 리사는 행복해집니다. 반대로 리사의 경우에는 이제 데미지가 줄어들 테니까 경제 전체로 보면 리사가 얻는 순편익이 바트가 잃어버리는 순편익 혹은 손실보다 크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순편익도 증가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가정은 두 사람을 우리가 똑같이 취급할 수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표현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한다면 경제 전체의 순편익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마다 어떤 사회마다 특정 그룹의 사람들을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리사 같은 경우 피해 감소분이 사실 더 크긴 한데 리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바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전제는 이제 두 사람을 우리가 동등하게 취급한다면, 그렇다면 경제 전체의 순편익도 증가합니다. 대체로 우리가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 등장하는 캐릭터들이라든가 경제 주체든 뭐 기업이든 사람이든, 뭐 기업도 결국은 그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주주들의 것이기 때문에 뭐 이들 그룹들을 우리가 이제 대체로 별다른 어떤 가정이 없다면 동등하게 취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경제학은 특히 이제 재정학 분야라든가 혹은 뭐 제가 전공하는 다른 거시경제학 분야라든가 대체로 이제 두 가지 어떤 뭐랄까요 신념 혹은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데 철학적 가치관이겠죠. 대체로 이제 자유주의와 공리주의를 이제 경제학에서는 뭐 그 두 가지만 생각하는 건 아닌데요. 대체로 경제학이 시작되던 시기에 경제학의 탄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그 다음에 경제학이 성장해 가면서 학문으로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조가 바로 그 필라소피라고 할 수 있겠죠. 철학적인 어떤 사조가 바로 자유주의와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뭐 대체로 우리가 보는 내용들은 그 틀에서 크게 많이 벗어나진 않습니다. 물론 다양한 어떤 철학적 가치관들이 들어와 있어요. 뭐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이 부분은 뭐 이런 거고 저런 부분은 저런 거다라고 뭐 구분해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경제 전체의 순편익을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표시해 보면 리사가 얻게 되는 편익 이만큼이고요. 데미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편익, 그 다음에 바트가 생산량을 줄이기 때문에 바트가 입게 되는 손실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사다리꼴 전체는 바로 리사의 편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색칠한 부분은 바로 바트의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경제 전체, 그러니까 리사의 편익에서 바트의 손실을 차감하고 나서도 경제 전체의 편익은 사실 0보다 큽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고요. 경제 전체의 순편익은 이만큼이 되겠죠. 이때 이제 경제 전체 순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량을 Q1에서 Q스타로 줄였을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바트와 리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제에는 이 붉은색으로 표시한 삼각형만큼의 추가적인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뭐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원자력 발전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2050년까지 그 로드맵, 그 다음에 2030년까지의 로드맵도 이제 정부가 발표했는데요. 뭐 제가 환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정책이라든가 로드맵이 이러이러하다, 저러하다, 이러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사실 뭐제 조합은 아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뭐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재정학의 바운더리에서 이 재정학 컨텍스트에서 이러한 이슈들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지금 우리가 외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그 정도 선에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 제로 폴루션인데 이것이 사실 탄소 중립 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탄소 중립은 뭐 탄소를 뭐 예를 들어서 100만큼 배출하고 있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대책, 100만큼의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이제 또 다른 뭐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카본 뉴트럴이니까 뉴트럴라이즈 시키는 거죠. 뉴트럴 중립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뉴트럴라이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탄소가 배출이 되면 배출된 탄소를 뭐 이렇게 중화할 수 있는, 뉴트럴라이즈 할 수 있는 이제 어떤 뭐랄까요, 그 방법을 뭐 제시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어떤 오염물질 배출 혹은 뭐 카본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탄소 같은 경우요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새로운 기술이 있고 그러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면 별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지금 당장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 뭐,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근데 여러분 헷갈리실 것 같아서 혹시라도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이슈들은 만약에 혹시 처음 들어본 학생들이 있거나 혹은 뭐 관련된 분야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지식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어떤 뚜렷한 대체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오염 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산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생산 활동 과정에서 오염 물질이 지금 배출된다고 우리가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 활동이 이제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고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 상태에서는 이제 일정 수준의 오염 물질을 우리가 허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 그림에서 Q스타가 바로 가장 효율적인 생산량 수준입니다. 가장 효율적이란 말은 사실 조금 어폐가 있고요. 여러 가지 효율적인 자원 배분 가운데 가장 좋다는 뜻이니까 이제 정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 수준이 Q스타인데 이 Q스타는 일정 부분 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왜냐하면 리사의 경우 이마만큼의 데미지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Q스타까지 생산할 때 리사가 얻게 되는 피해가 바로 이만큼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바트가 얻는 편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리사가 얻는 피해를 어느 정도 보상하고도 남을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이어서 코즈의 정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 상태에서는 일정 수준의 오염 물질을 이제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대체 어떤 오염 물질이 유해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규명하는 것이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경제 활동 때문에 오염 물질이 발생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탄소라고 하는 것이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제 활동 때문에 주로 발생하는가는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뭐 규명을 했기 때문에 뭐 이산화탄소 혹은 탄소 배출량이 가장 큰 어떤 산업 시설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규명이 됐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그 정확성에 좀 의구심을 갖고는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농업 부문에서도 상당한 탄소 배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 부문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을 어떻게 측정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가서 따져볼 수는 없는 거니까요.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부담할 용의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보시죠. 첫 번째 22페이지로 돌아가서요. 바트와 리사의 문제에서는 바트의 공장이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고 리사는 잡히는 물고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이게 뭐 누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지 추적하는 건 어렵진 않겠습니다만 뭐 이게 공업단지라든가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가능하겠지만 뭐 전국에 걸쳐서 뭐 해양이 오염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하천이 오염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그 뭐 문제의 원인 그러니까 그 오염시키는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람들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죠. 어렵죠. 왜냐하면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조금씩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제 오염 물질을 정확히 식별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누가 정확히 오염을 시키고 있는지도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피해가 물론 이제 뭐 관련된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그 피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겠지만 이제 피해라고 하는 것은
꽤 많은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염물질과 관련해서는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사실 물론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추적하고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사회적 한계 비용, 사적 한계 비용 이런 범주에서는 정확히 식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어떤 경제 활동들 때문에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것일까? 뭐 대체로 어느 정도 규명은 되어 있습니다만 뭐 여전히 논란은 많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나 공장이나 뭐 제조업 관련돼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는 것은 뭐 많이들 알고 있을 텐데 목장이라든가 낙농업에서도 그 우유 생산 그 다음에 뭐죠? 그 목축업 이런 곳에서 발생하는 이제 탄소 배출량도 사실 어마어마하다는 것이 관련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얼마만큼 자동차, 교통 부문이겠죠. 공장, 그다음에 뭐 전기 생산, 발전소, 목장 같은 곳에서 나오는 것인지 뭐 대략적으로 계산은 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부분이 각 분야, 각 부문에서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과연 얼마만큼의 지구 온난화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 자동차, 교통시설, 그 다음에 공장, 그 다음에 발전, 혹은 목장 이런 곳에서 발생하는지 구분할 수 있을까? 정확한 구분이 가능할까? 뭐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부담할 용의가 있는가? 이 부분도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자신의 그 지불 용의 금액을 정확하게 표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개선이 되면 당연히 그 편익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환경이 개선이 되면 환경 문제가 해결이 되고 환경이 좋아지면 그러면 그 편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하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작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을 부담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노력은 하겠는데 얼마만큼을 부담할 것이냐고 물어보면 대답은 이제 회피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이게 바로 프리라이딩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재미있는 접근 방법은 이런 것이죠. 더러운 공기와 이제 깨끗한 공기. 그래서 깨끗한 공기에 대한 가치는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일까? 얼마만큼의 가치를 사람들이 느끼고 있을까? 가장 간단한 문제는 모든 조건이 똑같은데 서로 이제 그 다른 곳에 위치한 두 집을 한번 생각해 보죠. 하우스입니다. 여기에 집이 하나 있고요. 요즘 집을 이렇게 안 그리죠, 그렇죠? 여기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영역과 이쪽 뭐 지역은 대체로 동일하고요.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이쪽은 공기가 좋지 않고 이쪽은 공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뭐 정확히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어떤 지역적인 차이, 뭐 여러 가지 뭐 교육 시설이라든가 혹은 뭐 네이버후드 이웃 뭐 주변 사람들 뭐 이런 도시로부터 얼마나 가까운지 혹은 대도시에 위치해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대체로 동일하다고 했을 때 나쁜 공기 예 공기가 나쁜 곳에 있는 집과 공기가 좋은 곳에 있는 집의 가격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이 둘의 가격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좋은 공기, 그러니까 공기가 좋은 곳에 있는 집이 당연히 조금 더 비싸겠죠. 이 가격 차이가 바로 좋은 공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 그러니까 지불 용의 금액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깨끗한 동네에 있는 집값이 공기가 더러운 곳에 있는 집값보다 높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 두 집값의 차이가 바로 더러운 공기를 깨끗한 공기로 바꾸기 위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스터디들을 많이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대체로 비슷한 그
정확히 똑같은 환경에 있는, 정확히 똑같은 상황에 있는 그 두 집 혹은 뭐 두 시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존재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통계 분석이라든가 우리가 계량 경제학 기법을 사용해서 다른 차이들을 이제 제거하고 우리가 보고 싶은 이제 공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연구들을 꽤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어플라이드 이코노미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응용 경제학자들이죠. 그래서 뭐 어플라이드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데 뭐 레이버 이코노미스트 예. 며칠 전에 노벨 경제학상을 카드하고 데이비 카드가 받았죠. 예. 카드하고 카드와 그다음에 이제 앵그리스트 그다음에 이제 인벤스죠. 구이도 인벤스 이 세 사람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데이비 카드는 우리가 이번 학기에 재정학 이야기할 때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 했었습니다. 이제 코자이 익스페리먼트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두 지역에서 두 지역을 이제 비교하는 실험. 사실 이제 실제로 실험한 건 아닌데 마치 이제 실험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인접한 두 지역에서 한 지역은 이제 최저임금이 상승했고 다른 지역은 최저임금이 상승하지 않았을 때 과연 고용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번 학기에 잠깐 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데이비 카드의 연구 결과라고 했었고 공교롭게도 이제 올해 데이비 카드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뭐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니고요. 앵그리스트나 인벤스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데이비 카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뭐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이어서 다 좋은 학교에 계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좋은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굳이 이걸 꾸역꾸역 제가 이분들과 어떻게 커넥션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 제 지도 교수가 세 명이 있었는데 뭐 그중에 이제 한 명이 주로 거의 뭐 한 90% 가까이를 논문 지도를 해주신 분이고 나머지 한 두 분은 이제 마지막에 논문이 다 완성이 되고 나서 뭐 조금씩 이제 커멘트 해주는 거죠. 그때 이제 지도 교수 중에 한 분이 지금은 그 UC 샌디에고라고 하는 학교에 있는데요. 저 샌디에고에 있는 골든 달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데이비 카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논문을 조금 지도해 주신 선생님이죠. 뭐 나이는 저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저보다 한 2살인가 3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 이제 바로 그때 박사 학위를 끝내고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 교수로 왔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제 데이비 카드의 학생이었었는데요. 뭐 그렇게 뭐 엮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데이비 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분이 좀 옛날에 저한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나이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앵그리스트나 인벤스는 좀 젊은 편인데 데이비 카드는 나이가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그 최저임금에 대한 연구는 그 카드하고 아셴펠터 두 사람이 이제 작업한 것인데 그 다른 한 사람은 사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 실험 연구와 관련해서 혹은 이제 어떤 공로로 여러분 이제 이 세 분이 노벨상을 수상했는지 다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앵글스트나 이제 인벤스도 사실 데이비 카드만큼의 연구 업적 이 두 분도 굉장히 많은 공로 컨트리뷰션이 있는 분들인데 사실 이제 데이비 카드 한 사람한테만 줘도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기는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노동 경제학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카드나 앵그리스트나 이제 인벤스 같은 분들이 레이버 이코노미스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카드는 어플라이드 이코노미스트 혹은 레이버 이코노미스트라고 부르고요. 앵그리스트나 인벤스는 사실 조금 더 이론적인 연구도 같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플라이드 이코노미스트라고 구분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분야가 아니어서. 마지막으로 더러운 공기를 지속적으로 마셨을 때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나쁘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은 있는데 얼마만큼 나쁜 것인지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건강 상태에 따라서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혹은 어떤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중국발 미세먼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마시면서 살면 나중에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지도 지금으로선 어느 정도의 연구가 이제 축적되고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깨끗한 공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정확한 피해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지불 용의도 사실 저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은 좀 지난 일이긴 한데요. 부동산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상승해서 조금 이제 우리들의 이슈에서 좀 벗어났는데,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강원도 지역의 주택 가격이 꽤 많이 상승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들은 얘기여서 뭐 제가 여러분들께 이게 뭐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정확하다 그렇지 않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때 많이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세먼지가 강원도 지역까지는 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 지역까지 가기 전에 이제 대부분 다 희석되니까 강원도 지역에 이제 공기가 상대적으로 좋아서 뭐 그쪽 지역에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고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래서 집값이 좀 상승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사실이라면 좋은 공기, 깨끗한 공기에 대한 어떤 지불용의 금액을 우리가 어느 정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 이제 자발적인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동영상을 나눠서 하겠습니다.